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12주차 이슬람과 중동 지역 정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폴리티컬 이슬람을 이해한다. 어, 중동 지역의 각 정치 그룹이나 아니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기 폴리티컬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을 정치적 정체성과 행동의 원천으로 해석한다라고 제가 써놨지요. 그래서 그 이슬람의 관점에서 정치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이슬람 국가의 각 국가별 정치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흐름을 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폴리티컬 이슬람의 한 양상인 그 이슬람 원리주의 그리고 무장까지 동원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신념을 적용하는 무장 조직이 있어요. 그 무장 조직의 종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알카에다, IS, 헤즈볼라, 하마스, 무슬림 형제단, 탈레반 등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슬람 정치 사상이 현대 국가 체제와 정치에 끼치는 영향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혁명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의 오늘날 그 갈등의 한 양상인 그 종파주의, 시아와 순니의 갈등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그 팽창주의 그리고 라이벌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에서는 중동 지역 정치 이념이 어떻게 흘렀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슬람주의가 어떻게 표면으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 2011년도에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이 일어났을 때 그 아랍의 봄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40년 동안 통치하던 무바라크 정부의 퇴진을 외쳤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지금 묘사한 그림 위에 바로 여기 보면 코란이 있죠. 이것도 하나의 그 폴리티컬 이슬람의 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지 모델로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중동 지역의 국가 정치 체제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메나라고 불리는 지역 우리가 과거에 이번 학기 들어서 초반에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메나는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의 대문자 알파벳만 따가지고 그 부르는데 중동과 북아프리카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메나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 정치 체계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지도에서 보면은 협의의 중동, 광의의 중동, 확대 중동 이라는 그 표시를 해놓은 지도이고요. 이 지도가 이제 과거에 우리 이번 학기 시작했을 때 초반부에 들어갔을 때 아랍 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중동 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제 이슬람 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요거 우리가 분리하면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 여러분들 상기하면은 될 것 같은데, 협의의 중동 지역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협의의 중동 지역은 왼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이집트, 오른쪽으로는 이란, 그리고 북쪽으로는 터키, 남쪽으로는 예멘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국가군을 협의의 중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그 제국주의 영국의 제국주의를 이제 비롯해서 당시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영국과 엄격하게 말하면 영국과 인도를 잇는 요 길목에 있는 요 지역이 영국 제국주의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다고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 길목에 있던 국가군들을 협의의 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아랍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족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좀 이질감이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어떤 국가들이냐면 잘 기억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 터키는
터키 민족의 터키어를 쓰고 이제 순니 이슬람 국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어를 쓰고 그리고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중동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순니파를 믿고 있는데 이란은 특이하게 시아파 이슬람을 믿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고 그리고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 포함되어 있는 다른 중동 국가랑은 국가적인, 민족적인, 언어적인, 문화적인 정체성이 구별되는 국가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광의의 중동은 요 초록색으로 표현된 요 지도에다가 플러스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북아프리카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부티나 소말리아나 모리타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랍 연맹 22개국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군입니다. 따라서 광의의 중동 하면은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까지 포함하는 게 광의의 중동 지역의 개념이고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은 이제 확대 중동이 있는데 2001년도 9.11 테러 사건으로 미국이 이제 외교 정책을 펼칠 때 중동 지역에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되었잖아요. 이랬을 때 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까지 확대해서 중동에 대한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게 미국의 하나의 그 포커스였어요. 따라서 이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서 확대 중동, 그레이터 미들 이스트라는 표현으로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아니면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특히 강대국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개념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 각 국가들의 정치 체계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특징적인 게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형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사우드 가문 왕족 중에서 선출돼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국명을 보면은 킹덤 오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반도의 그 사우드 가문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1932년에 건국을 했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한 사람이 이븐 사우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건국을 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죽을 때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뭐냐 하면은 그 형제들끼리의 그런 난을 보기 싫으니까 이제 죽기 전에 후계자를 다 정해놓고 죽는데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 지도자는 사우드 가문에서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서 나오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븐 사우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아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통치하다가 이제 그 보니까 왕이 되는 순간 이미 굉장히 나이 든 분이 왕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살만 국왕,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은 그의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왕세자로 책봉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설립자로부터 건국을 한 그 이븐 사우드의 3대가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어 갈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은 사우드 가문 왕족 중에서 선출을 하고 이슬람 율법 샤리아라고 하죠. 샤리아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헌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없고 불문법인데 1992년에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이 기본법이 헌법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는 국회처럼 강력한 입법 체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문형 의회 제도, 슈라라고 불리는 자문형 의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왕한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킹덤인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왕국형 국가들이 이제 몇 나라가 있어요.
왕은 이제 선출제는 아니고 세습제입니다. 그리고 세속하던 왕정 국가로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등이 의회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나라를 찝어주면 모로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쿠웨이트, 그 밑에 바레인, 그리고 이제 요르단, 한 네 나라 국가들이 이제 세습제를 통해서 이제 왕이 계속 왕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의회, 강력한 의회 제도도 같이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세 번째 타입이 연방제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그러니까 UAE라고도 부르는데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즉 7개의 에미리트, 토호국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하나의 국가가 된 형태를 말하고 있고요. 그 각각의 토호국, 에미리트에는 셰이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방제가 연방 국가가 돼서 지금 아부다비랑 두바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부다비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이고요. 아부다비의 셰이크가 아랍에미리트 연방국의 대통령, 그리고 두바이의 수장인 두바이 그 마쿠툼 셰이크가 부통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랍에미리트는 연방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으며 각 토호국은 독자적인 권력을 지니면서 토호국을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연방제 국가로 느슨하게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에도 공화국이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집트, 여기 써 있죠. 이집트, 리비아 바로 옆에, 그리고 알제리, 그리고 이제 여기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 튀니지, 터키 등등 국가들이 정교 분리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세속주의 국가를 추구하고 있고요.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따라서 대통령은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대부분 기존 왕정을 이제 전복시키고 혁명으로 대통령 중심 공화국이 되었다는 점이 다른 국가들과 좀 차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슬람 공화국형인데 대표적으로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들 수 있는데 이슬라믹 리퍼블릭 of 이란, 이슬라믹 리퍼블릭 of 파키스탄, 이슬라믹 리퍼블릭 of 아프가니스탄 이런 식으로 국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헌법을 제정하고 신정 정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의 주권을 예를 들면 이란의 주권은 알라에 있고 대통령 위에 이란의 경우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가 그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상위 개념의 그 아야톨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 특징적인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세기와 20세기 중후반 중동을 지배한 정치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였어요. 이 민족주의는 서구 유럽에서 발흥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세계 정치 질서를 구분짓는 하나의 획을 이제 이루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했었는데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랍인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무슬림 이전에 아랍인이라는 그 혈통이나 문화적이나 역사적인 언어적인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 아랍 민족을 중심으로 한 아랍 민족주의가 한 축에 있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랍 민족주의가 한 축에 있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유대 민족주의가 다른 한편에 있으면서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동 전쟁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랍 민족주의를 우선 볼게요. 잠시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랍 민족주의는 무슬림 이전의 아랍인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집트의 카이로가 19세기에 아랍 민족주의 메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도에 우리나라와 이제 같은 해인데 그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해가 바로 1919년도고요. 이때 이제 아랍 사람들이 서구에 대항해서
아랍인들을 위한 국가를 세우자 이러한 취지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의 메카가 이제 카이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랍 국가에서는 가장 먼저 근대화를 했던 국가이고요. 그리고 서구 유럽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았고 그러므로 중동 국가, 다른 중동 국가의 모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고요. 가장 빨리 이제 문호를 개방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 아랍 민족주의의 목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외국의 통치에 저항해서 독립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때 말하는 외국이란 외국 세력이란 외세는 오스만 터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스만 터키에 대항해서 독립을 얻고자 노력을 했던 그 시기를 묘사한 영화가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예요. 유튜브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데 하도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라서 저작권이 이제 풀렸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해놨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중동 지역 이해에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외세에 의해 분할된, 그러니까 서구에 의해서 서구 제국주의에서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나 뭐 이태리에 의해서 갈기갈기 찍혔던 중동 지역을 이제 특히 이제 중동의 아랍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고요. 이러던 과정에서 이스라엘 국가 설립과 팔레스타인 독립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두 가지의 민족주의 이념이 서로 충돌하면서 중동 지역은 굉장히 큰 정치적인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점차 이제 민족주의가 강화되게 됐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지만 유대 민족주의의 그 시오니즘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이집트는 신서구와 구체제를 상징하던 왕정을 전복하고 1952년도에 신체제인 공화국을 설립하게 돼요. 가로 안에 이제 1952년에 가말 압들 나세르가 자유장교단과 함께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왕정을 폐하고 공화정을 선포하면서 강한 군대를 기반으로 아랍 세계의 리더국 역할을 1970년대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때로는 협력, 때로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랍 민족주의를 지탱하는 큰 두 개의 그 수레바퀴처럼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랍 국가의 맹주였고요. 구세대가 아니라 신정치 체제를 상징하는 국가였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보수 왕정 세력의 종주국 또는 이슬람의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아랍 세계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랍 세계를 움직이는 두 개의 수레바퀴는 이집트의 정치 파워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파워다라고 요약이 가능하고요. 그 반대편에는 유대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유대민족주의는 시오니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유대국가 건설을 위한 운동이고요. 유대민족주의가 언제 처음으로 이제 발흥을 했냐면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 구성을 통해서 점차 이제 표면으로 떠오르게 됐고요. 유대민족주의와 아랍민족주의가 충돌을 하면서 오늘날까지도 팔레스타인 문제가 국제 정치 질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자, 민족주의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중동 분쟁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오니즘의 영향으로 당시 이제 그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치즘에 의해서 대량 대학살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민족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그러나 어디에? 이런 문제를 봉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됩니다.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그 유럽의 민족주의 때문에 희생당한 유대인들이 흘러들어오게 되죠. 러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에 원래 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서로 갈등을 빚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 지역은 영국이 관할하고 있었는데 영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나 골치가 아팠어요. 그러면서 1947년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줘 하고 이 문제를 유엔에 넘겨버려요. 이러면서 유엔이 여기 지도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1947년 유엔이 요 골치 아픈 요 지역을 팔레스타인 너희들은 이곳에 살아라. 유대인 너희들은 이곳에 살아라. 하고서 분할시켜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팔레스타인,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국제사회가. 유대인들한테 더 많은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땅을 분배를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갈등이 막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수립해 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 중동 전쟁은 1948년도에 일어났는데 팔레스타인 전쟁 또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독립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이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연합 세력을 구축해서 이 지역을 이제 침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랍 군인들이 연합군들이 기세가 이제 뭐랄까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그 영국과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면서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은 더 많은 과거에 유엔이 분할했던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이스라엘한테 이제 뺏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1차 중동 전쟁 1948년부터 1949년에 획득한 영토 해가지고 오렌지색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은 원래 있던 땅보다 이스라엘이 더 많은 땅을 갖게 되고 전쟁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서 제2차 전쟁은 수에즈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1956년도에 이제 이집트가 신군부 체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프랑스나 영국의 세력을 돌려보내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됐고 혁명을 통해서 들어서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빈자리를 이제 채우게 되는 과정에서 자국민을 많이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집트가 빨리 이제 발전을 해야 되죠. 산업화, 근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기도 많이 필요하고 도로도 지어야 되고 항만이나 이런 건설 사업도 해야 되는데 돈이 이제 많이 부족했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전력을 이제 이집트 전국에 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기 남부에 아스완이라는 곳에 댐을 하나 지으려고 해요. 차관을 빌려와야 되는데 서방 국가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차관을 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가 자기들의 기존의 그 관심을 미 영으로부터 돌려서 친소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 영국의 자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집트 대통령은 자국을 이제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돈이 어디 나올까 생각을 해봤더니 수에즈 운하가 이제 관심 안에 들어왔어요. 수에즈 운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자본으로 이제 세워진 운하인데 이 운하를 이집트가 국유화를 시켜버려요. 이러면서 이제 미국과 영국이 화가 났죠.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화가 나게 된 거죠.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화가 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꼬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다시 이제 한번 불거지게 되는데 이거를 수에즈 전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집트가 전쟁을 잘 승리로 이끌다가 이 역시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가 1967년도에 이제 6.1 전쟁이라고 있어요. 이 6.1 전쟁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국경 지역을 맞대고 있는 골란고원에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자주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아랍 세계를 이끌던 맏형격을 하고 있던 이집트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 문제를 보다가 이제 시리아와 이스라엘 갈등에 이집트가 이제 가세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우게 되는데 문제는 제3차 중동 1967년도에 일어나는 이 3차 전쟁 때 이집트 연합 세력이 대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존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땅의 8배를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1967년으로 점령한 지역 해가지고 여기 오렌지색으로 보이죠? 이게 시나이 반도인데 이집트 땅이었는데 전부 이스라엘 땅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전쟁이 1973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 라마단 기간에 일어났다고 해서 라마단 전쟁, 이 기간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욤 키푸르에 일어났다고 해서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땅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한테 뺏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빼앗긴 지역을 회복하고 과거에 이제 그 나세르 대통령이 입었던 이 자존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나세르 대통령 이후에 등장한 사다트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역시 패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1978년도에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너희랑 친하게 지낼 테니까 평화협정을 맺을 테니까 우리한테 뺏어간 땅을 돌려다오라는 협정을 맺게 되고요. 이 협정을 하게 되면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랍 세계의 이제 왕따 국가가 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랑 평화협정을 맺어 이러면서 아랍 국가들이 이집트를 배신자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에 걸친 전쟁이 아랍 민족주의와 유대 민족주의 간의 충돌로서 이제 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특이한 점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걸프 산유국들은 어떻게 이제 그 기간 동안 행동을 했냐 굉장히 궁금하시죠? 걸프 산유국들은 가지고 있는 게 막강한 자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원을 무기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빼앗은 땅을 아랍 측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플러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들한테 우리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 금수 조치를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 점령한 지역에서부터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원유 생산량을 전월에 비해서 5%씩 감산한다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에도 석유 금수 조치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때 석유가 무기로서 활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석유는 내추럴 리소스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석유의 무기화 정책을 그 리소스 내셔널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원 민족주의. 그래서 중동 전쟁에서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할 것을 선언했고 석유가가 전쟁 이전에는 3달러였다라고 하면 배럴당 전쟁 이후에는 11달러에서 13달러 수준까지 한 3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비록 아랍 측이 이 전쟁에서 실패했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점은 외교면에서는 승리했다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서방이 이스라엘 편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중동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전 세계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중동 지역도 우리가 균형 있는 외교를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이끌게 됩니다. 따라서 서방 세계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이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 오펙 회원국, 석유 수출 산유국 기구의 연합체죠. 회원국의 결정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참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1차 중동 전쟁 여기 제1차 중동 전쟁 때 석유가가 10달러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1차 오일 쇼크고요. 제2차 오일 쇼크는 우리가 이제 뒤에 또 다루기도 할 건데 1979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친미 국가였던 이란이 이제 왕정이 폐위되고 이 왕은 미국으로 가게 되고요. 망명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가가 갑자기 확 또 뛰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오일 쇼크 때 여기 써 있는 것은 이란 혁명이고요. 유가가 20달러를 돌파하게 되고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보면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된 1990년 이거 좀 잠시 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또 유가가 오르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던 2003년도에 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뭐 이란의 뭐 미사일 실험 발사 때문에 유가가 확 또 뛰게 되고 리비아 시위에 확 뛰게 되고 이런 것처럼 전 세계 오일의 가격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왜 중동 국가가 우리한테도 중요하냐, 그들의 정치 문제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는 바로 이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 자료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이고 그 다음에 쿠웨이트,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LNG를 수입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란, 아랍에미리트 순서인데 이란에서는 현재는 석유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미국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란에서 석유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2011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걸프전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민족주의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슬람주의가 중동 지역의 정치 질서를 이끄는 또 하나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프 전쟁이 제가 좀 전에 앞장에 설명해 드렸죠. 1990년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같은 아랍과인 쿠웨이트를 침략하게 되면서 전쟁이 시작됐고요. 이 전쟁을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걸프전이 국제전화 되는 양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1980년도부터 1988년도까지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게 돼요. 8년 동안 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대통령은 주변 국가들한테 굉장히 빚을 많이 지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쿠웨이트였고요. 이 쿠웨이트는 여기 보는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라크죠? 이 바로 밑에가 이제 쿠웨이트예요. 쿠웨이트. 그래서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일단은 쿠웨이트나 주변 국가한테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이라크 경제가 8년간의 전쟁으로 파탄났고. 그런데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쿠웨이트가 독립된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라크에 속해 있던 바스라라고 하는 한 지방에 속해 있던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는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쿠웨이트를 침략했냐면은 바스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걸 합병한다는 이유를 내고 침략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아랍 지역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랍 형제가 또 다른 아랍국을 침략하네.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 하나의 아랍, 이건 하나의 이제 허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걸프 전쟁 이후로 이제 아랍 민족주의가 쇠퇴를 하게 되는데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된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군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그 걸프전 때 개입을 하게 됐다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미군이 걸프 지역의 국가의 영토를 이제 그 미군 주둔 기지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됐던 기지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슬람이 태동한 국가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이 태동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의 기지가 있다라는 거를 일부 이슬람주의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특히 그 중에 일원이 바로 오사마 빈 라든이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든은
뒤에서 또 언급이 되긴 할 텐데 1979년도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979년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예요. 따라서 그 이슬람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인 국민들이 이슬람을 따르고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랍과 이슬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형제 국가가 소련에 침공당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자헤딘이라고 부릅니다. 자헤드가 뭐냐면은 그 항전, 지하드를 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무자헤딘. 그래서 그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대항해서 무자헤딘들이 아랍 각국, 이슬람 각국에서 모여들면서 싸움을 대항을 하게 되죠.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오사마 빈 라든이었어요. 오사마 빈 라든 같은 경우에는 걸프 전쟁 때 쿠웨이트가 침략을 당했고 이랬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왕정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 우리 무리들을 무자헤딘을 이끌고 같이 싸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제안을 해요. 그런데 사우디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신에 미군을 주둔하게 하죠. 이랬을 때 무자헤딘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싸울 대상은 미국도 되지만 사우디 정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우디도 굉장히 큰 그 테러의 위협에 휩싸게 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현재도 이제 미군이 중동 지역에 굉장히 많이 주둔하고 있죠. 여기 지도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3,000명, 요르단에 3,000명,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있고요. 일부 국가에는 에어베이스도 있고 일부 국가는 그 해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주의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슬람주의란 이슬람교의 바탕을 둔 정치 세력으로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에서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 아랍이나 무슬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념들이 바로 이슬람주의고요. 이슬람주의자들은 사상적으로는 이슬람 사회의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원인을 알라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종교적 배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근대화 모델은 실패했다. 서구화를 쫓아가는 이 근대화 모델은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한 대안은 바로 이슬람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주의가 민족주의를 대신해서 새로운 이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대화와 서구화를 배격하고 서구 문물을 도입하면서 아랍 사회 또는 이슬람 국가가 오염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서구적이에요. 서방 국가가 하나의 적으로 이제 이들한테는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서구와 근대화를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은 빈곤하고 젊은이들은 직업이 없고 이러면서 사회적인 불만들도 이제 이슬람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존의 정치 엘리트에 불만을 갖고 있고 적개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세력이 점차 이제 조직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때문에 아랍 민족주의가 쇠퇴한 그 공백기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인 이슬람이라는 종교적인 율법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슬람주의가 이제 확산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좀 전에 이슬람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들은 현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이슬람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이슬람주의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서구와 협력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면서 이런 타협을 하고 조화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서구화에 대한 걸 완전히 배척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잠깐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기 설명한 것처럼 서구 사상과 제도를 수용하고 그것과 이슬람을 조화시키고 절충을 시도하며 새로운 시대의 환경과 요구에 부흥이 아니라 부응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크게 이제 자말 아딘 아프가니, 무함마드 압두, 라시드 리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상적인 그 이슬람 사상가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자말 알 아프가니는 서구 문명을 수용하고 이슬람과 조화를 모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보수주의자들이 서구 과학과 기술을 거부한 것과는 달리 이슬람 사회도 과학과 기술은 필수라고 주장했고 중세의 이슬람 문명에서 빌려갔던 철학을 포함한 이성적 학문들을 서구로부터 되찾아옴으로써 무슬림 사회는 더욱 활기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무함마드 압두는 이슬람 정신적 토대 위에서 서구의 과학과 이성을 수용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슬람의 근대적 재해석을 강조하고 있고 뒤에 이제 언급을 할 텐데 무슬림 형제단을 창시한 하산 알 만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라시드 리다 같은 사람은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 수용을 주창했고 이슬람 초기 시절에 칼리파는 슈라라고 불리는 협의 방식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했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 원형이기 때문에 서구의 민주주의의 사상을 이슬람도 과거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서구식 의회와 민주주의 제도는 초기 이슬람 사회가 추구했던 이상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강조했고 점차 이 전통이 사라지고 칼리파가 전제 군주처럼 군림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유럽 사회가 왕족과 귀족의 권력 독점을 종식시키고 공화제와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사례를 이슬람 사회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서구로부터 배울 것도 있다라고 하는 좀 조화를 좀 중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제 살라피즘이라고 하는 원리주의자들이 있는데 아랍어로 이제 살라파는 이슬람 시대, 즉 예언자 무함마드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의 교우들이 살았던 시대 초기 이슬람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들의 그 당시의 삶이 가장 완벽한 이슬람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예요. 7세기, 그러니까 지금은 21세기죠. 그런데 7세기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때의 삶을 복원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빈부 갈등이 켜지면서 신합의 평등 사상과 모순되는 현실을 자각하면서 이슬람이 태동했던 그 사회가 이제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급속한 근대화와 세속화를 반대하고 이슬람법에 기초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슬람 부흥운동 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을 바라보는 서구의 관점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보수적이죠. 따라서 이들의 호전적인 이미지를 덧대어서 이들을 이제 원리주의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주의라는 칭호 자체는 서구의 관점에서 살라피즘을 묘사하는 용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과격한 이미지가 추가가 됐는데 실제로 이들은 좀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왜 과격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21세기의 삶을 7세기 이슬람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무력을 동원해서 정치를 개혁하고 이상사회를 실현하려는 과도한 사상을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라피즘을 따르지 않고 또 지금 현재의 삶이 7세기 이슬람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거를 폭력을 통해서라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이들의 그러한 방법 때문에 굉장히 과격하게 비춰지는 거고요. 우리가 한 예로 이제 탈레반의 예를 들 수 있죠. 탈레반이 다시 집권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중세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문물과 테크놀로지 다 배척하고 여성들은 부르카 안에서 갇히게 되고 여성의 이동의 자유를 다 박탈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탈레반의 규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과격한 그 탈레반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이들의 이제 문제점, 왜 과격하게 비춰지는가? 이거는 바로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냥 폭력도 사용하기 때문에 과격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슬람에 대한 그런 해석, 원리주의적인 해석이 이제 과격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과격 단체는 무슬림 형제단, 그리고 하마스, 헤즈볼라, 탈레반 등이 있는데 이 지도는 제가 이제 세계 5대 종교 역사 도감이라는 책에서 따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있고요. 그리고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시아 민병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슬림 동포단이라고 써 있는데 무슬림 브라더 후드 아니면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우리한테는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현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무슬림 브라더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나라로 많이 퍼져가지고 좀 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는 무슬림 형제단을 정치 단체로서 인정을 하는 국가가 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무슬림 형제단들을 아예 그 불법 단체로 규정을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하마스 같은 경우도 군 준사 단체고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그런 단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요 정도가 이제 이슬람에 대한 해석과 살라피즘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본 거고요. 그렇다면 이슬람 원리주의의 그 뿌리는 어디에서 출발을 한 것일까? 이 부분 잠깐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 내용인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원리주의의 뿌리는 중세의 이븐 따미야라는 사람한테 시작이 됐어요. 이븐 따미야 같은 경우는 몽골이 1258년도에 아바스 제국을 침략하면서 아바스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이슬람 제국이 실제적으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칼리프가 처형이 됐고 당시 이제 바그다드 대학살과 칼리프 체제 붕괴가 이슬람 전 세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이때 이븐 따미야는 시리아로 이주를 하게 됐고 몽고가 나중에는 이슬람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지하드 사상을 이제 지하드 사상을 강화시켜요. 어떻게 했냐면은 몽고가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인간의 법으로 통치되기 때문에 자힐리아, 자힐 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힐, 무지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몽고에 대한 지하드는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몽고에 대한 현재 통치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저항을 지하드라고 해서 정당화시킨다는 거.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요. 지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해서 지하드를 해도 된다. 이 정부는 세속주의, 이슬람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국가이다. 이슬람 통치 이념으로부터 벗어난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하드를 할 수 있다라는 정당성으로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상이 통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이게 이제 중세 이븐 따미라는 사람이 원리주의 사상을 개념화 시켰다라고 하면 근대에는 사이드 꾸뚜브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상을 개념화 시킵니다. 사이드 꾸뚜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906년도에 출생한 그 이집트 사람이고요. 무슬림 형제단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을 했는데 이 사람은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을 유학을 떠나요. 미국으로. 그런데 중요한 점이 미국으로 가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그 전환을 하게 돼요. 미국 사회에 개방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어떨 때 보면 성적으로 뭐 타락한 국가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종교와는 거리가 먼 오염되고 타락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미국을 굉장히 혐오하게 됩니다. 돌아와 가지고 중요한 점은 이제 당시에 그 세속주의 정부인 이집트 정부
나세르 대통령까지 암살 계획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중세 이븐 따미아 사상을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몽고가 무슬림이 돼서 지금 아랍 지역을 통치하더라도 그들은 이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법으로 통치되기 때문에 자힐리아 상태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따라서 지하드를 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잠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현재 나세르 대통령의 그 통치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순수한 이슬람 구현을 위해서 정부에 반항해서 우리가 지하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을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실패가 됐고요. 이집트의 정치 체제를 전복을 이제 시도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체포가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 사람은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는데 순수한 이슬람 구현을 위해서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에서 진리를 향한 이정표라고 하는 이슬람주의 교본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것이 오늘날 이제 이슬람주의 교본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의 이제 사상은 나중에 오사마 빈 라덴한테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오사마 빈 라덴은 잠시 후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알카에다의 창시자고요. 지하드가 한 국가 내에 머물지 않고 다른 나라로 이제 에서 행할 수 있는 그 프랜차이즈화된 지하드의 개념, 글로벌 지하드의 개념을 탄생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하산 알 반나라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이제 무슬림 형제단을 만들게 되는데, 하산 알 반나 같은 경우에는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한발리학파의 사람이었는데 신식 교육을 받았지만 영국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고 이집트 사람들은 여전히 제국주의에 시달리면서 빈곤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요 삶을 굉장히 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은 이슬람이 정도를 걷지 않고 이제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 제국주의에 침탈을 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계층에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기본 서비스,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직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이제 무슬림 형제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무슬림 형제단은 굉장히 우리가 과격한 단체라고도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봉사하자는 봉사단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호응을 많이 얻어가지고 1940년대 중반에 산하 조직만 2천여 개, 회원만 60만 명이 됐는데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무슬림 브라더후드, 무슬림 형제단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게 돼요. 당시에 이제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집트는 혁명 전이었기 때문에 그 왕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이것이 이집트 국왕과 영국 제국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산 알 반나가 암살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하산 알 반나가 암살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집트의 대통령들을 자꾸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예가 이제 1981년도에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하게 돼요. 사다트 대통령 같은 경우엔 특히 이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졌던 이유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 1978년 맺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아랍 형제들을 배신하게 됐다라고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강경 원리주의자들이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하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무바락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점이 이집트의 관점, 대통령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무슬림 형제단들이 지속적으로
정권의 위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바락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무슬림 형제자들을 다른 나라로 다 쫓아버려요. 강경 탄압을 해서 그들의 일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게 됐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대학 교수로 채용이 되기도 하고 사상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 밑에서 수학한 공부한 사람이 오사마 빈 라든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이런 계보가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이제 원리주의자들 아니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이해하는데, 그 계보를 이해하는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 형제단은 공개적으로 또는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슬람 운동 프랜차이즈화된 사례가 이제 무슬림 형제단들이 분파를 형성해서 굉장히 다양한 아랍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알사후와 아랍에미리트 알-이슬라, 바레인의 알-이슬라,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 요르단의 이슬람 전선 이러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녹색이 Party with Roots in the Muslim Brotherhood 해가지고 무슬림 브라더후드랑 관련 있는 그 파티가 있는 국가에서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그리고 터키,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죠. 그리고 이제 예멘, 바레인, 쿠웨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무슬림 브라더후드 파티가 금지된 국가 하면은 이집트, 좀 전에 쫓아버렸다고 했죠. 시리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금지되어 있고요. 아랍에미리트도 무슬림 브라더후드의 그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알카에다를 잠깐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알카에다는 오사마 빈 라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알카에다라는 뜻은 알카이다 해가지고 기지란 뜻이에요. 베이스. 오사마 빈 라든이 결성한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인데, 배경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1979년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한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이 내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소련에 대적하고 우리 그 무슬림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무슬림 전사들이 모이게 돼요. 이들의 이슬람 전사들을 또 다른 말로 무자히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무자히딘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뭐 사우디, 이집트 이런 국가들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알카에다는 소련이 물러간 1988년 지역까지 이제 이 지역에 남아 있다가 파키스탄 지역으로 와서 이제 결성이 되게 됐는데, 중요한 점이 소련이 물러가고 나니까 이 알카에다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투쟁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들은 환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사상이 너무나 과격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굉장히 큰 위협 세력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알카에다는 이제 파키스탄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서 이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 알카에다의 주요 세력들이 다른 나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연계 세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1년도 9.11 발발했던 그 배경이 오사마 빈 라든이라고 했잖아요. 이 오사마 빈 라든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미군 특수부대의 사살 작전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알카에다의 핵심 인물이 사라지니까 명령체계 변화 등 이제 조직이 이제 변신을 하게 되고, 각국 정부가 이제 중동 지역의 정부가 좀 failed state, 실패한 국가들에서 그 국가 운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백기가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로 이제 침투를 해 나가면서 정부나 국민들한테 위협적인 세력으로서 또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카에다 같은 경우는 와해되지 않고 갈수록 세력이 확장되고 있고요.
세계 34국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한 국가 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화, 프랜차이즈화 돼서 활동하고 있어서 글로벌 지하드의 개념이 알카에다에서 탄생했다라는 점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도를 보면은 뭐 알제리, 리비아, 말리,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예멘, 파키스탄, 이라크, 시리아 뭐 이런 지역에 이제 골고루 퍼져 있죠. 자,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IS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IS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의 동부를 점령하고 칼리파 국가를 자처했던 극단주의 순니파 이슬람 원리주의 무당단체예요. 근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아파도 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시아파 세속주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영토를 정복해서 순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칼리파 국가를 선포했고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이념으로 중무장하고 있고 테러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지하드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알카에다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들의 세력이 어떻게 확장되게 됐는지 짧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에서 이제 갈라져 나왔고요. 특이사항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무장단체와 달리 국가를 선포했어요. 국가의 형태를 갖추면서 진화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그 유전지대를 장악해서 국경지대에 있는 상인들이나 신생 정유공장에 판매해서 하루 평균 이라크 북부 정유시설에서만 2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또한 비무슬림에게는 그 보호세나 또는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 통행세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인질을 잡아가지고 그 몸값을 이제 자기들의 수입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또 후원을 몰래 하고 있고 고대 유물, 이라크와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고대 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류 문명의 탄생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유물을 밀거래한다든지 이래서 이들의 한 해 예산이 바티칸의 연수입과 맞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그 모집을 어떻게 하냐면은 IS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아랍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아랍 사람들, 특히 서구인들, 서구 젊은이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SNS를 통해서 주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여기 보면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광고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각 국가에서 소외당하거나 아니면 외로운 늑대라고 알려져 있는 젊은이들이 IS에 많이 활동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들한테 또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냐면 너희들이 이슬람의 대의를 위해서 지하드를 하게 되면은 매달 400에서 500달러에 해당하는 월급 그리고 전투원을 결혼을 시키고요. 1200달러 상당의 보조금도 제공하고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수천 달러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고 남성들만 IS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가입을 하면서 아내로서 이제 IS 대원의 아내로서 살면서 뭐 섹슈얼 지하드라는 단어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IS가 이렇게 조직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2003년도에 그 이라크가 미국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이유로. 그러면서 사담 후세인 정권이 완전히 붕괴가 돼요. 그러면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사담 후세인이 순니파였기 때문에 순니파가 다수의 시아파를 통치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 사상을 가져오게 되면서 시아파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아파가 오히려 다수이기 때문에 순니파를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기존의 사담 후세인 정부 밑에서 핍박받고 차별받고 이런 시아파들이 이제는 미국을 이제 등에 업고 굉장히 순니파를 탄압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상실감을 갖고 IS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특히 군인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사담 후세인 밑에서 일하고 있다가 실직자가 된 군인들을 많이 IS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IS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들이 정치적으로는 국가 시스템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하나의 사소한 그 나비의 날갯짓이 나중에는 정말 회오리보다 더 큰 여파를 이제 불러일으키게 된 게 중동 정치를 보면 그런 나비 효과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레바논 같은 경우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정식 명칭은 이슬람의 그 저항을 위한 신의 당, 히집 하면은 당, 파티란 뜻이고요. 알라 하면은 그 알라, 신이에요. 그래서 신을 위한 당이고요.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이슬람 무장 단체예요. 그래서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의 한 분파인 알라위파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란, 시아파죠. 시리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어떻게 생긴 단체냐. 1982년도에 레바논 전쟁 당시 이란의 호메이니를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항한 시아파 민병대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레바논 정에서 점차 이제 정치적으로 자리가 이제 확고해지면서 굉장히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바논 정규군보다 강력한 무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기들이 이제 학교나 병원을 설립하고 라디오나 위성 텔레비전 방송국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국가 정부보다 더 훨씬 잘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투쟁하는 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인데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 집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1987년도에 이스라엘에 대항한 제1차 봉기 인티파다 때 이제 급성장하게 됐는데 가자지구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파타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두 개의 정부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왼쪽이 좀 강경하고요. 오른쪽은 좀 세속주의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그 외국과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는 쪽은 오른쪽 파타 자치정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난민 캠프에 사는 4명의 청년이 이스라엘군의 군용 트럭에 깔려 죽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티파다 운동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일어났고 이때 하마스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이슬람주의를 지향하는 독립운동이고 팔레스타인의 독립된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무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뱅크 이쪽 여기 이제 오른쪽 요르단강 서안지구라고 불리는 웨스트뱅크의 파타랑 좀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탈레반은 이제 최근에 우리 이슈화 됐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미 뉴스를 접해서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좀 보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1979년에 소련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침략을 했다고 했죠. 소련은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미국의 그 컨테인먼트 봉쇄 정책에 타격을 주고 싶었죠. 그리고 이에 대항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이 삼각 연대를 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남하하는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됐었고요. 따라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정보나 아니면 작전 능력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란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옆에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1979년이 중동의 정치 질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79년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뭐냐면은 친미 정부를 이제 사람들이 친미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정권이 세워지게 된 해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란은 시아파죠.
이랬을 때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큰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의 시아 이슬람 정부, 시아 이슬람의 영향력을 차단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을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죠. 재정 지원.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과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던 내전을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죠. 특히 파키스탄의 난민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게 되고, 이 지역에 사우디가 이제 학교를 많이 세우게 돼요. 마드라사라고 불리는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수니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을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종교 소프트 파워를 이제 수출하게 됐죠.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인도와 경합관계에서 열세에 있었고,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좀 확대를 하고 영내 주도권을 좀 확보를 하고 싶었던 그 파키스탄이 이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뛰어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량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고, 파키스탄의 페샤르 지역에서 마드라사라는 곳에서 종교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탈레반으로서 이제 활동하게 되죠. 탈레반의 그 기원이 되게 됩니다. 탈레반은 아랍어로 또알립에서 나왔는데, 이 또알립은 학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드라사라고 하는 학교에서 교육받았던 학생들이 나중에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을 이제 갖게 된 과격한 사람들로서 이제 과격한 단체로서 크게 되죠. 이 사람들의 그 목적은 뭐였냐면 아프가니스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슬람을 가지고 이슬람의 교리로서 아프가니스탄을 정화시키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탈레반의 상황까지 이제 알아보게 됐고요. 이란 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란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1979년도에는 중동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죠. 또 한 번 중요한 게 이제 이란 혁명이에요. 이란 혁명 같은 경우에는 1925년 레자샤 팔레비가 이제 근대화에 주력을 했고 친서구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책이 굉장히 과감했어요. 그래서 성직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의 지배체제를 이제 확립을 했고요. 여성 정책도 굉장히 개방적인 정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1979년 이전의 여성의 모습, 왼쪽의 모습과 1979년도 이후에 그 여성의 모습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 팔레비는 그 여성 해방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1936년도에는 차도르의 착용을 금지시켰고 서양 복식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비 정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팔레비 정부가 너무 친서구 정책을 한다, 너무 급진적으로 서구화, 근대화를 한다라고 좀 불만을 가진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그 불만이 팔레비 정부의 그 비민주적이고 아니면 그들의 부패, 빈부격차와 함께 맞물리면서 국민들이 이제 반감을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 의지를 자극했고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것들이 바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의 그 배경이 돼요. 그래서 1979년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시위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란의 사회는 지금까지 이제 지내왔던 모습과 180도 다른 이슬람 사회가 되게 되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1979년에 반정부 시위를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호메이니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서 군중의 지휘를 환호를 받으면서
군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입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메이니가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이란의 정치 체제를 잠깐 볼게요. 형식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세 가지 그 3권이 이제 분립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3권의 위에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알라한테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 체제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여기 정부 기구표를 보도록 할게요. 최고 지도자는 아야톨라라고 불리는데 제1대 아야톨라는 아야톨라 호메이니 1979년부터 1989년이고요. 제2대 아야톨라는 아야톨라 하메네이고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최고 지도자로서 그 이란을 통치하고 있고, 그 밑에 쭉 보면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지요. 여기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에요. 입법부의 수반은 국회의장이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헌법수호위원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슬람 율법에 기초한 사법 제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슬람 율법이라는 것은 그 시아 이슬람에 대한 시아 해석이겠죠.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와 달리 국민들이 직접 선거, 보통 선거로 선출되고 헌법상 권력 서열은 2위예요. 임기는 4년이고 한 번에 의해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8년 동안 통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직접 보통 선거로 선출되고 의원 정수는 290명으로 헌법상 소수 종교의 5석을 배정하고 있고요. 정치 정당은 없으나 정치 단체는 200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정치 체제를 보면은 그 이슬람 공화국이기 때문에 공화국의 형태를 지니면서 이슬람 법학자가 통치를 하는 이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 파트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과거의 중동의 갈등은 아랍 민족주의와 유대 민족주의 간의 충돌로 인한 그런 갈등 양상,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이슬람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시아와 순니가 서로 갈등하게 되는 종파주의로 인한 전쟁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왼쪽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고요. 오른쪽은 이란의 국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그 주변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서 정권이 이제 공백기에 이들 지역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따르는 그런 단체를 밀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들 단체가 서로 갈등을 하고 있고요. 이 뒤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이제 지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종종 그 서구 세력이 가세를 하게 되면서, 아니면 러시아도 가세를 하게 되면서 국제전화되는 양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순니와 시아의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혹자는 순니와 시아의 갈등은 1400년 전 그 칼리파 문제를 둘러싸고 사도 무함마드가 이제 사망을 할 때 후계자를 지정해 놓고 죽었죠. 그랬을 때 그 후계자 문제에서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어떻게 보면은 시아 순니는 굉장히 그 화목하게 지냈고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간의 종교적 정체성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던 종교적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갈등의 형태로 끄집어낸 게 바로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일단 지도를 보면은 순니는 그 회색 부분이고요. 시아는 노란색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란에 많이 있고요. 이라크 지역에 있고, 레바논 지역에 있고, 바레인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퓨 리서치에 보면은
이란에 순니파가 제일 많이 있고, 뭐 아제르바이잔, 바레인의 60%, 이라크의 45에서 50%, 레바논에도 막 같은 비율이 있고, 이렇게 많은 비율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면 되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순니하고 시아가 14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전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백그라운드를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 영상으로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킨다는 목적에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아와 순니가 갈리게 되면서 순니파가 시아에 대해서 안티시이즘, 반시아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2003년도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였어요. 그 사담 후세인 정권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순니파였고요. 순니파, 소수의 순니파,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더 순니파가 사실 인구수가 적다라는 거 좀 전에 퓨 리서치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됐죠. 근데 그 순니파 사담 후세인 정권, 그 순니파 정권이 시아파를 굉장히 억압을 많이 했고 차별 정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하면서 들어오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사상이 같이 들어오게 됐죠. 그럼 사담 후세인 정부가 무너지고 나면서 그 자리를 이제 시아가 대통령도 선출하고 이러면서 그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 2003년도 이라크전 이후에 그 사담 후세인 정부 몰라쿠에 억눌려왔던 시아가 새로운 권력 계층으로 등장하면서 이제는 순니파에 대항해서 반순니 정책을 펼치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순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예전에 뉴스를 보면은 이름을 가지고 시아파인지 순니파인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파적인 색채가 있는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고 또 순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이 격심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아파의 지역에 살던 순니파는 순니파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시아파는 시아파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거주 지역도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라크는 국민국가 정체성, 즉 이라크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약화되고 대신에 종파주의에 기반한 종교 정치성이 강화하게 돼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이 이라크에서 이란의 후원을 받은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고 페르시아만에서 레바논까지 연결되는 시아파 정치 블록 형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면서 2004년도에 시아 크레센트, 시아 초승달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위에 지도를 보면은 이란이 위에 있고 이란이 이라크의 시아파를 지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라크의 시아파들이 이란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이란과의 연계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었고요. 그와 함께 시리아 현재 대통령이 소속된 파가 시아파의 한 분파인 알라위파, 시아파라고 알려진 그 알라위파 소속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이라크를 넘어서 시리아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고, 아까 레바논의 히즈볼라가 시아파 민병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2015년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침공하게 되면서 예멘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예멘에도 후티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시아파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시아 초승달 지역에 띠 모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아 크레센트가 이제는 중동 정치 질서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용어로 사용하게 돼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후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며 중동의 신정치 질서 설명이 활용되고 순니 국민 이렇게 신정치 질서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점이 이제 시아파가 하나로 뭉쳐라는 담론이 생기고 그에 대항해서 이제 순니파들은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시아파를 더욱더 시아파에 대한 반감이 형성이 되고 안으로는 순니파끼리 더 공고하게 뭉치는 형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순니 국민들이 점점 통합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반시아 담론이 형성되게 됩니다. 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 부정적인 인식, 그들에 대한 위협감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포괄하는 단어인 거죠. 여기 참고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라크가 크게 3등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맨 위에 파란색이 쿠르드족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순니, 그 밑에 시아파 이런 식으로 종파에 따라서 또는 민족에 따라서 거주 지역이 이렇게 크게 극명하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위와 시아 간 종파주의 갈등을 보는 시각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부는 1400년 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무함마드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발생한 그 알리 자손들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순니파 간의 그 갈등. 그래서 여기에서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그 근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신화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오늘날 중동의 불안정성과 내전을 7세기 사도 무함마드 사망 후 승계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과 혐오의 발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구가 중동의 정치 질서를 분석하는 시각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라이벌리즘인데 이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 정치 질서를 이해하는데 종교는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종파주의가 이제 부상하게 된 원인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패권 다툼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현재 중동 분쟁은 정부가 무너진 국가 또는 이제 failed state에서 국가주의가 서로 충돌한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충돌한 것일 뿐이지 시아와 순니 간의 반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러한 패턴이 아랍의 봄 이후에 이제 정형화되는 양식으로 고착화됐는데 이라크전 이후에 시아 정부가 탄생하고 시아 무슬림이 부활했던 과정이 2011년도 아랍의 봄이 있으면서 중동 전역으로 정형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랍의 봄이 있으면서 리비아 정권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뭐 예멘 무너지고 시리아 무너지려고 했죠. 이러는 과정에서 권력의 공백기에 놓인 국가 아니면 정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국가에서 순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인 이란이 각각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자기와 친밀한 연대관계가 있는 그룹을 서포트를 해주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 그룹 간의 갈등이 이제 내전으로 확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표현에 의하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치 문제, 내전, 전쟁은 종교 정체성을 이용한 편가르기가 작동한 것일 뿐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중동의 갈등 문제를 봐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동 갈등의 그 시아와 순니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전쟁, 시리아 내전이 있는데 여기 시리아 사태는 왜 일어났나, 왜 계속되고 있나, 아직도 멈추고 있지 않나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시리아의 문제가 정말 종파 간의 갈등으로 해석될 것인지 아니면은 시리아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영향인지를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멘 내전 같은 경우도 요거 요약본을 보시면 예멘 내전 갈등이 종파 갈등인지 아니면은 이슬람의 시아 순니 갈등인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이란의 종교 정체성을 이용한 그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종교 정체성을 이용한 그 갈등 양상인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종파 갈등이든 민족주의에서 출현한 그런 중동 지역의 그 갈등이든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들한테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영상을 꼭 시청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것으로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정리하면은 중동 분쟁이 문명 간 갈등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종교와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개념인 폴리티컬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멈추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